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10명이 각각 1주씩 주식을 소유하는 동업을 가정해보죠. 1주당 1억 원을 냈답니다. 총 10억 원의 자본금이 모였네요.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각 주식당 1,000만 원, 총 1억 원은 자본금이 돼요. 그리고 액면 금액을 초과한 9천만 원, 총 9억 원은 자본잉여금이 돼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자금으로 1년간 사업을 해서 5억 원의 이익을 남겼답니다. 이 돈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배당을 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회사는 20억 원으로 평가받는다고 해보죠. 이 상황에서 먼저 유상증자를 볼까요? 유상증자는 회사 설립 이후에 새로운 주식을 대가를 받고, 즉 유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땐 기존 모든 주주가 참여할 의무는 없어요.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주주 스스로 결정해야 하죠. 이때 새로운 주식의 발행 가격에 따라서 내 주식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먼저 새로운 시장 가치인 주당 2억 원으로 1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유상증자 결과 현금은 20억 원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1억 원, 자본이익여금은 19억 원이 증가한답니다. 시가총액은 현금 20억 원만큼 증가해서 2배가 되지만 주식수도 2배가 되니 주당 시가는 2억 원으로 동일하죠. 유상증자 후 새롭게 산정한 가격 2억 원을 권리락 가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땐 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는 지분율과 주당 가격 모두가 증자 전과 동일하죠. 만약 10번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분율은 10%에서 5%로 하락하지만 주당 가격은 동일하죠. 기존 주주 대신 새로운 주주가 등장한 것뿐이에요. 다음으로 새로운 시장 가치보다 낮은 주당 1.5억 원으로 1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유상증자 결과 현금은 15억 원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1억 원, 자본인격금은 14억 원이 증가한답니다. 시가총액은 현금 15억 원만큼 증가해서 1.75배가 되지만 주식수는 2배가 되니 주당 시가는 1.75억 원으로 낮아져요. 이땐 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는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진답니다. 이건 신주를 싸게 발행했으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는 2억 원이던 주가가 1.75억 원으로 줄어든답니다. 권리락 후 주가가 희석된 거죠. 사라진 0.25억 원은 어디에 갔냐고요?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 대신 참여한 주주가 그 몫을 가져가게 되죠. 이 부분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보죠. 첫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유상증자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만큼 증가해요. 그러나 무상증자는 현금의 유입이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설립 시 액면 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 즉 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주식을 10주를 더 발행한 것이에요.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주식수가 2배가 되었으니 주당 가격은 절반으로 감소해야겠죠? 현금도 들어오지 않는 무상증자는 왜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기존 주주가 10명뿐인데 이제 2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1주당 가격이 2억 원으로 너무 비싼 느낌이었는데 이제 1억 원으로 하락했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주들은 주식을 공짜로 받는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공짜는 아니랍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수박 한 통을 반으로 쪼갠 것뿐이에요. 한 통에 10,000원인 수박을 반으로 쪼개면 5,000원이 돼야 하죠.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반으로 쪼갠 수박을 소비자가 더 선호한다면 6,000원에 팔 수도 있겠네요. 원래 수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박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기업은 그 수박을 팔아 돈을 벌어서 주가를 높여야 되는 거라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박 자르기를 통해 주가를 관리하려는 기업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참고로 액면 분할은 자본금 내에서 주식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이익인격금을 줄여서 주식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할인 발행 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일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상증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죠. 둘째, 일반 공모는 기존 주주들의 우성원을 배제하고 모두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주주 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주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이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자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시가보다 할인하여 진행해요. 이때 주주 배정 시 불참하지 않은 주주는 1주의 가격이 1.75억 원으로 하락하죠. 이것이 반드시 손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때 신주 인수권은 1.75억 원의 권리락 주식을 1.5억 원의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권리랍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의 이론적인 가격은 0.25억 원이 되죠. 이걸 시장에서 팔아서 손해를 만회하면 되겠죠. 물론 시장에서 정확히 0.25억 원에 거래되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보다 낮게 거래가 되곤 하죠. 그리고 그 신주 인수권을 0.25억 원 구입한 신규 참여자는 1.5억 원을 더해 1.75억 원의 현금을 주고 같은 가치의 주식을 구매하게 된답니다. 만약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시장에서 팔지도 않고 청약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정말로 손해가 발생한다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만약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보죠. 이때 시가보다 할인하여 주식 발행가액이 결정된다면 이론상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불가피해요. 따라서 제3자 배정은 요건이 있을 때만 허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요. 단순히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제3자가 누구이고 어떤 목적에 따라 제3자 배정 증자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권리락 후 시세가 결정되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3자라면 어떨까요? 권리락 시 손해는 발생하지만 이후 시세에 따라 그 손해를 일정 부분 만회하거나 손해를 넘어 이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볼까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은 EPS와 PER의 결합함수로 알려져 있어요. 유상증자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논리는 주식수가 증가해서 EPS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거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희석 효과가 없는 경우 주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봤답니다. 이땐 EPS가 5천만 원이고 주가는 2억 원이니 PER는 4배로 계산이 되네요.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주가는 EPS와 PER의 결합함수라는 저 공식 자체예요. 주가는 회사가 미래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영업자산 등을 고려한 개념이에요. EPS는 과거의 실적을 의미해요. 즉 전혀 다른 시간대의 개념을 같이 활용하는 거랍니다. 그럼에도 EPS를 주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측 EPS를 적용해야 해요. 증자 대금 20억 원을 활용해서 생산 설비를 늘려서 기존보다 2배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5억의 이익은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EPS는 5천만 원으로 과거와 동일해지고 시가가 2억 원으로 계속 평가받는다면 PER는 여전히 4배가 되겠죠. 한 발 더 나아가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2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어떨까요? EPS는 1억 원으로 상승해요. 이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주가가 결정될 거예요.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뉴스일 거예요. 증자를 했음에도 그 돈으로 차입금을 갚거나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역시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부정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이처럼 유상증자가 단순하게 EPS를 하락시켜서 주가에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논리를 조심하세요.
단순 명료해 보이고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크게 잘못된 논리예요. 결국 왜 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며 그 돈을 계획대로 잘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해요. 결론은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해요. 이번에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